이번 시간에는 동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전기기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발전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동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동기 발전기의 원리 및 구조인데, 동기 발전기는 어떤 원리냐? 동기기라는 것은 정의를 하면은 일정한 주파수와 자극의 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교류기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세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라는 건 뭐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기전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미 교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교류 기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거꾸로 얘기했어. 제가 그러니까 전기 이론에서 교류를 얘기할 때는 그림을 그려서 뭘 그렸습니까? 자석이 바깥에 있고 안에서 전기자가 회전을 해서 전기가 교류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뭐 직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대전류를 바깥으로 빼내려면 그 정류기 때문에 정류자 때문에 큰 전력을 빼기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얘기해서 바깥에다가 전기자를 설치를 하고 고정된다가 안쪽에서 자석을 돌리는 방향은 어떻게 했냐? 그건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기기는 대부분이 뭐냐? 용량이 크고 이러면 대부분이 뭐냐? 이걸 회전 계자형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회전 계자, 자석이 돌아가는 것을 회전 계자형이래요. 그럼 전기자가 돌아가는 것은 회전 전기자형이라고 해요. 직류기는 회전 전기자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회전 계자형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보십시오. 안에 자석이 NS극이 있죠. 바깥에 전기자에 어쨌든 자석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을 돌리면 밖에 도체가 있으면 그 바깥에 도체에 자석이 영향을 미치겠죠. 기절력이 발생하겠죠. 그 기절력을 바깥으로 빼내는 거, 교류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교류 기절력을 발생하는 원리죠.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회전 계자형은 왜 장점이 뭐냐? 회전 계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자전원 뭡니까? 돌아가는 쪽에 계자전원이죠. 소요 전력이 적습니다. 그죠? 단상이고 직류고 저압으로 보통 한 100 내지 125V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 되니까 굉장히 기기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전원 공급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계자권선을 절연하게 짓고 덩치도 작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 자, 전기자를 이제 우리가 삼상으로 끄집어내면, 삼상은 무슨 결선? 델타 결선, Y 결선이 있죠. Y 결선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성점을 전압이 거의 안 걸리죠. 그죠? 중성점은 원칙적으로 제로잖아요. 그래서 절연을 크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물론 위에는 많이 하고 갈수록 작게 하는 거, 중성점을 그걸 뭐라 하느냐? 단전이라 그래요. 단절연. 뭐라고? 계단식 절연, 단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연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것이 장점입니다. 왜 회전계장을 하시는지 알겠죠?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 동기 속도가 뭐냐? 동기 속도. 동기가 뭐예요? 동기? 전기 말고 동기. 동기는 여러분 중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동기 뭡니까? 같이 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동기입니다. 됐나요? 예를 들어 수영을 할 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보셨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행동 액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 발전기도 뭐냐? 전체적으로 계통에 연계가 되어 있다면 똑같은 정기적인 속도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제가 쉽게 말하면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것을 동기 발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기 속도는 뭐야?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라는 것이 기계적 속도는 아닙니다. 전기적 속도로 그렇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배웠을 때, 교류 배웠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파수는 NS가 뭐네요? NS는 요즘 S는 싱크로의 약자입니다. 아래 첨자. 그래서 N은 뭡니까? RPS죠. 그래서 초당 몇 사이클을 도느냐. 거기다가 뭡니까? 극수를 2분을 필요한다. 왜?
이극이 돼야, 항상 그림에 말씀해, 이극이 돼야 기계적 속도나 전기적 속도나 같거든요. 회전 사이클이. 그래서 F는, 자, 주파수라는 것은 전기적인 얘기니까 2분의 P분의 NS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60rpm으로 해봅시다. 그럼 2분의 P분의 60분의 N이다. 그죠? 맞아요? 이건 RPM이다. 라지 대문자 N은 RPM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 요거를 뭐냐? 2분의 P 곱하기 60분의 NS를 주파수로 한다. 헬츠로 한다.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NS는 P분의 120F다. 이거를 NS라 해서 동기속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동기속도라고 얘기한다. 그 동기속도는 뭐하고 관계있어요? 극수의 반비례하고. 맞죠? 극수가 크면은 뭐 어떻게 돼요? 동기속도는 늦어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항상 비례한다. 그죠? 주파수가 크면 동기속도가 빨라야 될 거죠. 속도가 빨라야 돼. 주파수가 작으면 속도가 느려야 될 것이죠. 이것은 교류 이론할 때 다 배운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뭡니까? 속도 중에서 RPM 중에서도 특별히 동기속도를 NS라고 표시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NS는 P분의 120F로 된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극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극수가 이극일 때는, 자, 60Hz 기준으로 합시다. 주파수에 따라 다르겠는데 우리나라는 60Hz죠. 60Hz. 이극일 때는 몇 RPM입니까? 3600rpm. 그럼 초당 60분을 돌아야 60Hz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4극 같으면 1800rpm. 12극 같으면 600rpm. 32극 같으면 225rpm. 됐나요? RPM이 다 다르다. 그 바퀴 도는 게 다르다. 다르지만 무슨 헬죠? 60Hz 같으면 항상 60Hz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 속도라는 얘기. 됐나요? 동기 속도라는 얘기는 전기적 속도라는 얘기야. 주파수를 60Hz로 맞추려면 뭡니까? 극수에 딱 정해지는 거지. 아, 자, 60Hz 되고 이극이 끝으면 몇 RPM? 3600이다. 자, 60Hz인데 60Hz는 항상 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60Hz 내야. 그래, 동기 속도잖아. 그래서 하려면 4극 끝으면 몇 RPM 내면 되는데 1800rpm. 됐나요? 기계적으로 1800rpm을 돌아도 60Hz 낼 수 있다. 왜? 거기 4개니까. 2배로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아? 사실은 빠른 게 제일 좋죠. 제일 빠른 거는 몇 RPM? 3600rpm. 거기 2개는 있어야 되니까. 됐나요? 한데 예를 들어서 RPM이 빠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좋긴 한데 RPM이 빠르면 같은 덩치에도 그만한 출력을 많이 낼 수 있겠죠. 왜? 자속을 빨리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크게 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덩치는 대부분이 3600rpm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를 한번 봅시다. 일반 기력 발전은 극이 2개입니다. 왜? 효율이 좋으니까. 근데 원자력은 방사성 물질을 분해해갖고 적정한 속도로 분해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압력과 높은 고압의 스팀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빨리 못 돌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덩치가 그걸 같은 60Hz를 4극으로 해야 돼. 그럼 덩치는 어떻게 돼? 덩치는 훨씬 크지. 기계적 효율은, 전기적 효율은 낮지.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걸 4개를 만들어야 동기속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여러분 서해 시야 조력발전소 있죠. 조력발전소는 어떻게 됩니까? 조력발전소는 그 바닷물 속도가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엄청 많이 된다. 40 몇 개, 뭐 60 몇 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60Hz를 맞춰준다고. 근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NS는 P분의 120F다. 꼭 기억하세요. 자, 동기발전기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 고정자 및 회전자. 고정자는 뭐 전기기기는 다 규소광판 씁니다.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규소광판은 왜 쓰냐?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두께는 보통 0.35에서 0.5mm 정도 되고 규소 함유량이 한 2 내지 4% 정도로 하는 것을 사용을 주로 하고, 회전자는 뭐합니까? 자석 만드는 거죠. 원래는 NS가 있으면 2개를 툭 튀어 나오게 하면 되겠지. 그걸 돌극형 또는 칠극형이라 그래. 그거는 속도가 느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빠르면 풍선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실제로 NS극 2극만 하더라도 원통형을 한다. 그걸 비돌극형이라고 한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소 냉각 방식의 장단점이라 해놨는데, 자, 발전기를 전기자를 바깥에 하고 회전자를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는데 이게 RPM 몇 RPM이라고? 이거 같으면 3,600, 사극이라 1,800 RPM이야. 근데 실제로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다이아 큽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 바깥에 원주 속도는 거의 초음속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그만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 크다고. 뭐가? 풍손이 크다고. 풍손이. 그 다음에 전류를 흘리면 반드시 냉각이 돼야 된다, 그죠? 냉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냉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 것이 결국 수소를 안에 집어넣어서 냉각을 시키자는 겁니다. 수소를. 그래서 장점은 뭐냐 하면은 비중이 공기의 약 수소가 7% 정도, 풍선이 공기의 10분의 1 정도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열을 빨리 해갖고 빨리 식혀줘야 돼요. 공기의 약 7배, 비열이 약 14배로서 냉각 효과가 증대된다. 그래서 발전기 용량을 같은 그거에 한 25%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대단하죠? 그래서 중용량 이상의 발전기, 동기기들은 전부 수소 냉각을 하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단점은 그 대신에 수소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설비가 복잡하고 설비가 고가이고 수소가 선도가 떨어져 97% 이하가 되면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설비가 복잡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 수소 냉각 방식의 장단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간단하게. 일단은 분포권이라는 게 있고 단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포권은 뭐냐면은 어떤 한 상의 권선을 여러 개가 있다면은 집중권이라는 게 있어. 그거는 한 홈에다가 전체 권선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바로 기절력이 발생되겠죠. 그 각도에서. 그런데 분포권이라는 거면서 홈을 몇 개를 만들어가고 그걸 분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벡터적으로 합치면 집중권보다 기절력이 크기는 작아지지만 기절력의 파형이 개선된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는데, 전절권은 뭐냐면 어떤 자개 내 그게 도체의 길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자개의 크기만큼 그 안에 도선이 다 포함되면은 기절력은 전체로 커지겠죠. 그러나 그걸 좀 더 짧게, 그러니까 도체의 길이를 더 짧게 하는 게 자개의 그 폭보다.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전력의 크기는 작아지지만은 기전력의 파형은 개선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은 분포권과 단절권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포권 개수를 요 밑에 보면 KD라고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를 KP라고 하면은 이걸 곱한 값이 KW, 와인딩. 그래서 권선 개수로 가는데 이건 항상 1보다 작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매극 매상당 슬롯이라는 홈이죠. 홈수를 계산할 때는 총 홈분에 어떻게 됩니까? 상수를 나누고 극수를 나누면은 슬롯수가 되겠죠. 이것도 아주 쉬운 거고 당연한 거지만은 종종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이 식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도기전력 봅시다. 유도기전력은 저번에 변압기 할 때도 이미 했는데, 예를 들어 파이를 파이 m 사인 오메가 t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자속이 있다고. 왜냐면 파이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기전력은 n d 파이 dt고, 이 파이를 뭐라 한다고요? d 파이 dt랑 미분한다는 얘기죠. 사인 2 파이 ft를 dt로 미분을 하면은 2 파이 f n 파이 m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료값으로 하면, 최대값에서 시료값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전력 이 크기는 루트 2분의 2 파이 fn 파이 m이다. 요 상수를 계산을 해보면 4.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44 fn 파이 m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종종 이 시험 문제에서 뭐 기전력과 주파수의 관계는 어땠느냐, 자속과 주파수의 관계를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요 식은 여러분이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저번에 직류기 할 때 전기자 반작용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과 곁들여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삼상 동기발전기에 부하를 접속해 가지고 전기자 권선에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또 어쨌든 전류가 흐르면은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 자개가 생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 자개가 주자속에 영향을 주어서 주자속의 파형과 크기를 왜곡시키는 거, 이것을 뭐라냐? 전기자 반작용을 하는데, 이는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하에 따라서 진상부하냐 지상부하냐 부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 저항부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저항은 어떻게 돼요? 저항부하일 때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죠. 그죠? 그러면 전류와 자속은 90도 차이 나죠.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요것을 뭐예요? 저항부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자 반작용은, 그 자속은 주자속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가로축 반작용 또는 횡축 반작용을 하죠. 이것을 교차 자화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자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하고 수직으로 직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자속을 찌그러뜨리겠어. 그것을 뭐라냐? 편자작용이라 한다. 되셨나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핵심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항부하가 주어지면 교차자화작용을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로축 반작용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편자작용을 한다. 되셨나요? 유도성부하, L부하죠. L부하가 있을 때는 직축 반작용을 하는데, 얘는 발전기일 경우에 감자작용을 한다. 됐나요? 감자작용. 왜? 주자속을 전체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용량성부하, 콘덴서부하죠. 콘덴서부하 할 때는 직축 반작용을 하는데 증자작용을 한다. 이건 뭐야?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부하의 종류가 뭐 믹스가 될 수도 있고,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자 반작용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핵심 용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만 더요. 지금 동기 발전기죠. 그럼 동기 전동기는 이것과 반대. 여러분 직류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직류기 발전기에 대해서 전기자 반작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직류 전동기가 나오면 그 반대라고 기억하시고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고, 그걸 다 외우면 결국 비빔밥에 대해서 다 까먹어요. 다 헷갈린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예를 들면 동기 전동기에서 유도성 부하면 정자냐 감자냐? 정자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 및 출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건데, 이것은 간단하게 핵심만 여러분이 눈으로 익히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식을 먼저 볼게요. 식을.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에서 XS는 뭐냐면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를 XS라 합니다. 동기 리액턴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은 XA,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입니다. 하고 XL,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기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저항하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로 벡터 합이겠죠, 그죠? 그래서 RA 플러스 JXS로 표시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 등가회로 벡터도를 등가회로를 표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XS만 있고 한 상에 뭐 A 상을 보십시다. XS만 있고 뭐가 없어요? RA라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뭡니까? 코일의 자체 저항은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해석을 할 때는 거의 저항 성분을 무시하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벡터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V하고 단자전압하고 E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크기를 보십시오. 크기를 간단하게 뭐 위상보다는 크기를 보십시오. 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E는 크죠? V가 더 작죠? 그죠? 그래서 단자전압은 항상 기전력보다 작아진다. 왜? 코일 성분 때문에. 됐나요? 리액턴스 성분이 있으면 항상 전체 전압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게 뭡니까? JXS의 I를 곱한 값이, 그걸 벡터적으로 합한 값이 E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단자전압은 작아진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시고, E하고 델타 사이의 값이 뭐로 되어 있어요? E하고 델타 사이의 위상각이 델타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V하고 I하고 사이 각을 뭐라 합니까? 위상각 시타라 그러죠. 근데 E하고 V하고 사이를 뭡니까? 델타라 그럽니다. 그죠? 됐나요? 이 델타를 뭐라 하냐? 부하각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부하각.
델타는 발전기적 전압 E와 부하적 전압 V 사이의 위상차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한 상당 발전기 출력은 PS는 VI 코사인 시타 맞아요? VI 코사인 시타인데, 저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쭉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은, I 코사인 시타를 XS분의 E 사인 델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기구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대입을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간상 제외하고 결과만 보시면 V 곱하기 XS분의 E 사인 델타로 돼서 결국은 한 상당 동기발전기 출력은 XS분의 EV 사인 델타다. 자, 다시 증명해 볼게요. 이 XS는 뭡니까? 동기 리액턴스. E는 뭡니까? 발전기 단자전압. V는 뭡니까? 부하측 단자전압. 됐나요? 그 다음에 사인 델타는 뭡니까? 델타는 부하가 E와 V 사이의 상차가. 됐나요? 요런 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요거는 EV라는 건 뭡니까? 한상의 기절적 한상의 전압이죠. 근데 그거를 성간전압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성간전압하면 P3의 3상의 출력은 XS분의 ELVL 사인 델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상으로 하더라도 XS분의 EV 사인 델타가 되고 3상으로 하더라도 XS분의 ELVL 사인 델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오른쪽 그림, 위에 그림 한번 보시죠. 위에 그림 보시면은 이거를 무부하 포화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는데 가로축은 뭐로 되어 있어요? 계좌전류. 세로축은 뭐로 되어 있어요? 단자전압. 됐나요? 단자전압. 요 곡선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쭉 계속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뭡니까? 요것은 만약에 전제입니다. 계좌전류를 어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계좌전류를 계속 올리면 단자전압은 계속 올라가겠죠. 끝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철심도 포화가 된다 그죠? 자석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죠? 그 곡선이 이렇게 위에서 포화되는 곡선, 이거를 무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포화계수 또는 포화율은 뭐라고 한다고? 포화율은 AB분의 BC, 요 그림에서는 그렇게 표시됩니다. 요것을 포화계수 또는 포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그림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보십시오.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삼상 단락곡선이라고 있어요. 단락곡선은 거기 무부하 포화곡선이 M이고 S가 삼상 단락곡선이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상 단락곡선은 어쨌든 계좌전류, 자, 가로축이 계좌전류, 세로축은 뭡니까? 지금 단자전압하고 뭐로 되어 있어요? 전류로 되어 있죠, 전류. 전류인데, 전기자전류 또는 뭡니까? 단락전류. 맞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락곡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동기발전기 3상이 있죠. 3상을 가지고 끝을, 출력측을 딱 일부러 묶어 놓는 거야. 묶어 놓고, 계좌전류를 올려서 기전력을 올리면 뭐가 됩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 뭡니까? I는 Z분의 V니까 결국은 ZS 자체의 동기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만 되고 전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압에 비해서 전류는 엄청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부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테스트할 때만 사용할, 실제로 전격 전압까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코일 타버리겠죠. 그래서 서서히 단자전압을 올리면은 전격 전류까지 도달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해서 실제로 자체 임피던스가 얼마냐, 동기 임피던스 얼마나, 그걸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슨 소리냐, 단락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고죠, 현장에서. 되셨나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전기 설비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고 중에 큰 사고 두 가지가 있다, 그지? 선로 사고가. 저 뭐가 있나? 지락 사고. 지락은 뭐야? 한선이 땅하고 접지가 돼버린 거예요. 접지되면 땅을 통해서 고장전류가 흐르겠죠. 그건 뭡니까? 전류가 큽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그죠? 물론 크긴 하지만 왜? 땅의 자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런데 단락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선과 선끼리 맞닥뜨리니까. 선과 선끼리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의 자체 임피던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 전류가 굉장히 커진다 그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220V 있죠, 그죠? 220V가 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딱 공기 중에서 닭을 나가 불이 번쩍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리고 얼마나 큰 전류가 흐르면은 그 실제로 그 동선이 녹는 정도로 열이 나겠나. 이해되셨죠?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단락을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류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단락비라는 건 뭐냐? 단락비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단 무브와 전격 속도에서 전격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IF2-죠. 이 그림에서 보면 IF2- 됐나요? 그 부분에 자 단락 곡선 보십시오. 자 전격 전류와 동일한 자 단락을 시켜서 계좌 전류를 올리면 뭐가 됩니까? 단락 전류와 동일한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동일한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 됐나요? IF-를 B로 설명하면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거를 똑같은 비례식으로 하면 IN분의 IS가 될 것이다. 됐나요? 이 그래프에서 잘 보십시오. IN분의 IS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단락비라고 한다. 단락비로서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의 관계를 내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ZS-라는 것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상대적으로 내가 전체 전압 강화에 비해서 내 동기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 강화가 얼마냐 그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의 역수가 단락비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을 풀이는 제가 교재에다가 설명해 놨지만은 그까지는 필요 없고 이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단락비는 뭐라고? 크게 얘기해서 IN분의 IS 전격 전류분의 뭐라고? IS다. IS는 뭐예요? 단락 전류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이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뭐야? 동기 임피던스라는 자체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이 시간 반드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식을 가지고 자 다시 KS는 어떻게 단락비는 IN분의 IS다. 그거는 뭐야?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이다. 그 얘기는 뭐야? 단락비가 큰 기계다. 그럼 뭐 어떤 뜻입니까? 단락비가 큰 기계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 역수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적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압 변동률이 커요, 작아요? 작겠지. 자기 임피던스 때문에 전압이 변하는 게 적어지겠지. 됐나요? 전압 변동률 작다. 그리고 또 뭐야?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 왜?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코일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으면 그것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 됐나요? 그렇게 시리즈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 안정도는 올라간다. 안정도는 올라간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해서 코일 길이가 짧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량이 작다, 그죠? 그러면 동량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똑같은 자기에 대해서 효율은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 그 대신에 기계 중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이 많으면 스마트하게 만들 수 있고 동이 없고 쇳덩어리가 많으면 기계 중량도 커지고 그리고 덩치가 커지고 좀 어찌 보면 무식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덩치가 크고 무딘 대신에 뭐가 있다요? 기계에 여유가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과부하 내량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요 내용은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크냐 작으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병렬운전. 지금 좀 전에 단락비 얘기했죠. 단락비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그 다음에 원동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얘기하겠는데 발전기 쪽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자, 여기는 여러분 전제를 뭐냐면 발전기를 두 대만 가지고 얘를 동기 운전한다는 뜻이 뭡니까? 어깨동무가 같이 간다는 거지. 같이 가려면 뭡니까? 전압도 똑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어깨동무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병렬은 조건이 뭐냐? 첫째는 기전력.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지. 크기가 다르면 뭡니까? 크기가 다르면 언밸런스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흐른다고? 무효선언 전류가 흐르게 된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위상이 다르면 그 순간에 서로 간에 기전력의 차이가 나서 결국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유효선언 전류. 다시 말하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5가지와 그에 따른 현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주파수가 동일해야 된다. 주파수가 다르면 어떻게 되냐? 주기적인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이것은 난조의 원인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기전력의 파형이 다르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파형이 다르다면 제 교재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형이 동일하게 다르면 어떻게 되나?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이것이 전기자 과열을 초래한다.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상회전 방향이 다르려면 뭐야? 굉장히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전기자 건선이 소선 원인이 된다. 이런 정도로 꼭 아시고 또 하나 추가로 무효 순환 전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IC는 Z1 플러스 Z분의 델타 V다. 기전력 차이만큼. 또 유효 순환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I에서는 ZS분의 동기 임피던스제 분의 E 사인 2분의 델타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전기만 이렇게 병렬운전 조건이 되면 되느냐? 아니, 발전기를 돌리는 원동기, 터빈이라고 그러죠. 원동기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원동기 조건은 뭐냐? 2가지 있어요. 각속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파형이 달라지지 않고, 맞죠?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질 거고, 균열의 가속도. 그 다음에 적당한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 너무 크면 뭡니까? 이것이 피크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균일하게 내지를 못한단 말이지. 응동을 잘 못한다고.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 조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따라서 난조의 발생 원인과 대체. 난조라는 것은 뭐냐? 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위치를 탁 넣었다고 가정하면 스위치를 피크치로 올라갔다가 쭉 하다가 뭡니까? 오실레이션 막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서르면서 안정이 되겠죠. 그건 난조라 그럽니다. 그게 상태가 계속 심해지면 뭡니까? 못 견디겠죠. 문제가 되겠지. 그 난조라는 게 그런 건데, 난조라는 것에. 그래서 난조 발생 원인이 뭐냐? 첫째, 속도 조절기. 그걸 이제 우리 가바나라고 얘기하는데, 속도 조절기 감도가 지나치게 예민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속도를 너무 예민하면 주파수가 좀 다르면 스팀을 팍 넣고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너무 예민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속도 조절을 적당히 조정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원동기의 고조파 토크 또는 관성 모멘트가 작은 경우는 뭡니까?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면 된다. 이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는 건 뭡니까?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해서 출력을 스테디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 부하 변동이 심하면 계통 전체 용량을 크게 해서 계통에 연계시키면 그것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계통이 너무 작으면 굉장히 난조의 발생 우려가 높아진다.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큰 경우. 크면 안 좋죠. 그래서 송전선로 기기가 길 경우에 난조 발생이 우려가 많다. 용이하다는 보다 우려가 많다. 그 다음에 계좌의 설립에 의한 고조파가 유기될 때, 계좌 설립에 의한 고조파가 유기될 때, 계좌의 장면에 제동건선을 설치해라. 제동건선이 뭐라고? 난조 방지 대책으로서 된다. 이것은 전동기 할 때 얘기를 한번 할게요. 됐나요? 그래서 요 난조 발생 원인과 대책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조와 큰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은 안정도, 계통 안정도 향상 대책은 뭐냐? 아까 단락비가 크면은 안정도가 향상된다 그랬죠? 단락비를 크게.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이것도 마찬가지지. 전압 변동도를 작고, 관성 모멘트를 크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속도 조절기 동작을 어떻게? 신속하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금 여자 방식이라 합니다. 요것들이 안정도 향상 대책입니다. 그래서 난조 발생 원인과 대책하고 안정도 향상 대책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 면도 있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기 발전기는 끝내고, 이제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동기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입출력과 토크는 간단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쌍의 출력을 보면 E는 XS분의 EV 사인 델타, 발전기하고 동일한 식이죠. 그렇게 아시고, 토크는 어떻게 되나? P0, 기계적 출력은 오메가
t다. 그죠? 오메가 t도 60분의 2파이 n t. 이것은 여러분 직육이 할 때도 기억나시죠? 이런 토크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넘어갈게요. 이것은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V 곡선. V처럼 생겼습니까? 그림 보십시오. V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것을 V 곡선 또는 위상 특성 곡선이라 합니다. 이 곡선을 보면은 가로축이 뭡니까? 계좌전류죠. 계좌전류고 세로축은 전기자전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좌전류와 전기자전류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됐나요? 그거를 V곡선 또는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 곡선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곡선의 최저점이 뭐냐? 점선으로 있죠? 이거는 역률이 1인 경우를 곡선의 최저점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코사인 시타가 1이라고 역률이 1인 경우입니다. 그때 전기자전류가 얼마 되나요? 최소가 됩니다. 자, 곡선 중에서 제일 위에 곡선이 부하가 최대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저부하입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가 높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림을 익혀 두시고 곡선이 가로축은 계좌전류고 세로축은 전기자전류다. 그죠?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곡선의 최저점이 뭐라고? 역률이 1인 지점이라고 알고 계시고 자,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앞선 역률 뭔 역할을 한다고? 콘덴사 역할을 한다고. 지상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앞선 역률을 나타내고 또 계좌전류를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역률 1을 기준으로 계좌전류를 키우면은 앞선 역률을 커버할 수 있고 진상 전류가 와서 그 다음에 계좌전류를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 뒤진 역률. 그게 뭡니까? 코일의 지상 역률하고 같아진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동기 전동기의 특성이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역률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게 뭐냐? 무효전력 보상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곡선은 반드시 여러분이 곡선 자체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을 얘기할게요. 기동법. 자,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 삼상 발전기 얘기합시다. 동기 발전기는 삼상을 해가지고 그냥 돌리면 기전력이 나오잖아요. 그건 고민할 게 없는데 문제는 동기 전동기는 딱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왜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류와 맞죠? 자개와 힘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벡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회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동기 전동기를 돌리는 거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면 회전하겠죠. 회전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해서 FBI가 성립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딱 정지된 상태에서는 벡터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주권선의 계좌하고 그거하고 90도 되는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벡터적으로 힘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기동법이라고. 자기기동법. 뭐라고요? 자기기동법. 자기기동법은 계좌 건선을 이용합니다. 제동건선을 이용합니다. 제동건선은 뭐냐면은 나중에 유도전동기를 배우시겠지만 농형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건선 역할하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해갖고 제동건선은 주건선의 표면에다가 또 건선을 조금 감아 놓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위상이 다르게 감아 놓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기동하는 방식을 자기기동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동할 때는 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처음 기동 시는 기동 보상기를 이용해 가지고 공급 전압을 전 전압에 한 30 내지 50% 낮춰서 기동을 해서 제대로 기동되면은 뭡니까? 주건선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법. 요게 자기기동. 그래서 동기전동기 기동법은 크게 봐서 뭐가 있다고? 자기기동법이 있고 기동전동기법이 있다. 기동전동기는 뭐야? 동기전동기의 기동용 전동기, 주로 유도전동기를 연결합니다. 유도전동기를 여기서 뿅 돌리는 거야. 돌아가기 시작하면 계속 회전 자기가 형성돼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회전 토크가 발생 안 한다는 거, 그건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유도전동기를 하면은 동기전동기보다 자극수를 한 2극 정도 적은 유도전동기를 활용한다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동기전동기의 장점은 동기 발증이나 전동기나 결국 동기 속도로 운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변동이 없다. 맞죠? 원래 속도 변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기전동. 그 다음에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아시죠? 전부하, 전체 부하, 전반적으로 효율이 다른 전동기에 비해서 양호하다. 좋다. 공극이 넓어 기계적으로 견고하다. 왜? 철기계라면 주로 철기계라면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공급전압이 변해도 토크 변화가 거의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장점. 단점은 속도 제어가 곤란하다.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또 난조 발생 우려가 있다. 난조라는 거 아시죠? 기동 토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 적고 또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다. 왜? 여자애가 자석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회전자에 자석을 만들어줘야 돼요. 용도는 분쇄기, 압축기, 송풍기, 무효전력, 보상장치 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과 효율. 이미 직류기에서 얘기했겠지만 무부하선은 뭐가 있다고요? 철선. 철선은 주로 히스테리 시선과 와리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계선은 마찰선, 북선이 있고 이미 얘기한 거죠. 부하선은 동선이 있고 또는 표유 부하선이 있다. 귀화 효율인데 동기 발전기나 변압기는 뭡니까? 출력기죠. 출력보다 손실분의 출력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입력 기준이다. 입력분의 입력만의 손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기기는 이 정도로 하면은 중요한 사항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